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44년생이시니까요. 우리 나이로 올해 연세가 72세 되시죠. 역대 정치카페 100분 토크 출연자 가운데서 단연 최고령이십니다. 결례를 무릅쓰고요. 게스트로 모신 출연자의 나이를 먼저 소개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쌤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불리는 청년교육감이십니다. 학생들에게 재정쌤으로 통하는 이재정 경기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쌤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아, 그럼요. 다른 별명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인터뷰 보니까 무슨 이렇게 막 다니신다 그래가지고 구석구석 다니신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달린다. 예. 달리는 재정쌤. 그래서 구제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제달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도 그 전에도 그러셨는데 청바지를 딱 입고 계시네요. 제가 이게 정장입니다. 네. 청바지에 컴비. 네. 콤비네이션을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양복 기세는 지금 세월호 노란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달 거냐고 그랬어. 임기 동안은 쭉 달 거다. 예. 그리고 어쩌면 세월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더구나 경기도의 단원고등학교 희생된 학생들과 선생님들 생각해 보면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다 책임을 다 못한 데 대한 어떤 죄책감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바로 토크로 들어가가지고요. 3주 전이죠. 저희가 이 자리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모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교육감님과 조 교육감님 두 분은 진보 교육감을 대표하는 분으로 자주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은 조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폐지 같이 대중에게는 급진적으로 비칠 수 있는 정책으로 조명이 되는 반면에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굉장히 일상적이라고 할까요? 9시 등교제도라든지 상벌제도 폐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교장, 교감, 수업 참여 정책과 같이 누가 봐도 학교나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 중심에 있는 교육 혁신으로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9시 등교제도는 어떻게 됐나요? 말도 많았는데 확산 중이죠? 아니 저희 경기도의 경우는 아주 성공적이죠. 98% 가까이가 지금 다 9시 등교가 아주 정착이 됐으니까요. 초중고가요? 초중고 다 해서요? 네. 와, 엄청나군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거의 다 지금 9시 등교를 합니다. 근데 참 잘 된 것이요. 결과적으로 고등학생 경우에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하루에 31분을 더 잡니다. 수면 시간이 수면 늘었군요. 시간이. 그러니까 31분 더 잔다는 거는 학생 개개인에게 있어서 공부를 잘한다든가 수업에 집중한다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얘들 앞으로 장래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줘요.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는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는데 그걸 보면 애들 건강에 나는 이번 31분을 더하게 했다. 나는 건강보험원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 표창 한번 해야 됩니다. 예, 수면 시간이 30분 늘면 중학생들 경우에는 키 성장하고도 관계가 키 자라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깨 있을 때 신체 기능이 수면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면은 이제 공부 효율도 안 오르고 신진대사도 좋지 않고. 근데 제가 이제 이 9시 등교하면서 정말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 것이 학생들의 78%가 부모님들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가정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인성교육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첫 출발이 아닐까.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아침, 정말 건강한 미래. 이것이 9시 등교에서부터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그때 이제 그런 문제 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출근하고 애들을 집에 혼자 남겨두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반론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놔두면 애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데 이걸 너무 못 믿어가지고 애들 놓고 가게 되면 애들이 자다가 학교 등교도 늦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일찍 보내고 싶으면 일찍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요, 제가 이번 9시 등교할 때 내놓고 보니까 너무 이런 어떤 지침, 지시 이런 거에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오다가 벼랑간에 9시란 걸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9시 등교했더니 이건 9시에 오는 거냐, 9시 전에 오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늦어도 9시까지 오라 그런 얘기 네, 아니겠어요? 9시 등교가.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오차로 모형됩니다. 뭐 이래야 되나? 일찍 오시면 일찍 오고. 야, 5시 기차 타는데 네. 3시까지 역에 나가도 되잖아. 아니 근데 이 질문이요. 저 웃지 못할 일이 교육계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학교 현장에서. 특히, 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9시에 오라는 건 9시에 수업을 하라는 거냐 그때까지 등교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건 9시 15분이나 한 20분쯤 수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럼 교사들은 몇 시에 등교 출근하면 됩니까. 그래서 교사들도 9시에 출근하면 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일찍 올 게 있습니까. 수업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네.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지금 말씀대로 그럼 수업 준비는 언제 하느냐. 수업 준비는 미리 하는 거지 그날 아침에 하는 거냐. 제가 그랬죠. 참 근데 웃픈 얘기예요, 사실은. 웃픈 얘기예요. 웃기는데 그렇죠. 슬픈 웃기면서 얘기예요. 슬픈 얘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뭐 지시, 규율, 이게 없으면 막 스스로 불안해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아니 이게 학교라는 데가 역시 그런 문화. 위에서 교육부에서 혹은 국가가 통제해오고 지시해오던 거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일상적인 문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9시 등교가 사실은 시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 문화와 학교의 성격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게 군대나 무슨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제 세세한 지시에 의존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무사한 일로 나갈 때는 더 편하잖아요. 그렇지. 스스로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스스로 뭐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잘못되면 위에 지침이 그런 걸 뭐 너희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스스로 학교 운영자들이나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놓고 나면 뭐가 잘못되면 누가 왜 이랬어요 물으면 내가 그랬어요 미안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보통 8시 한 10분에서 8시 반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8시 반이 되면 그 학교의 교가가 울려 퍼져요. 이제 지금이 이제 땡하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교장한테 물었죠. 왜 8시 반까지 오느냐? 수업은 그럼 언제 시작하느냐? 그랬더니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관행이 생겼느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무조건 8시 반까지 애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보다 이제 9시 등교에 따라서 이제 첫 수업 시간이 이제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끝나는 시간도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9시에 수업 시작하던 것을 9시 15분에 시작하니까 조금 늦게 끝나죠. 그건 뭐 자연히 네. 한 15분 내지 20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불편한 거였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아이들보다 싶으니까. 선생님들은 8시간 근무 딱 해서 8시 반이나 8시에 시작하면 8시간만 딱 하면 오후 4시나 3시 반이나 딱 끝나면 그냥 종치고 집으로 가는 건데 4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좀 불편했죠. 그 사실은 9시 등교 문제가 이 곳곳에서 지금 뭐 이제 인천이나 서울이나 여기서도 이제 투표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퇴근 시간하고의 문제인데 고등학교 경우는 다 일률적으로 거의 7시 반에 등교를 해서 자율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화입니다. 이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 사실 자율학습 시간은 대부분 다 자는 거고요. 네. 자율학습이 아니라 자율수면이죠 그냥. 근데 왜 학교 와서 자냐고 집에서 글쎄. 방에서 편하게 1시간 더 자다 오면 되지. 사실 그 강제 구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웃기는 게 근데 저는 그 애들 자율학습 빠졌다고 혼나잖아요. 그게 무슨 자율이야? 아니 저는 제가 그 과거에 좀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늘 2시에서 3시 뭐 늦어도 4시 전에 이제 학교에서 나왔어요. 저는 3년 동안 자율학습을 안 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보충 수업.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걱정이 뭐였는가. 아니 노회찬 대표님은 되게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셔가지고 거기는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라 안 해도 학생들이 다 하는 학교. 아 근데 우리는 하여튼 그런데 우리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그 시간에 3시 정도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 해가 이제 중천에 떠 있는데 집에 방황해야 가기도 돼. 어디 그렇고 가서 방황해야 돼. 어디서 뭐 해야 되니까 늘 갈 데 없어가지고 박물관 가고 미술관 가고 연극 보러 가고 하여튼 돈 안 내고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그러니까 그- 현장 체험 학습을 예, 자유로 한 하고 거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게 네. 가장 좋았던 그 사실 어릴 때 이제 기억인데 예.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학업 시간이 길다는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에서 제일 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길고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고 이게 우리 현상이죠. 우리 애만 해도 그냥 집에 와서 점심을 먹거든요. 조금 독일에 독일에서 학교에서 밥을 주긴 하는데 아유 귀찮다고 안 먹고요. 집에 와서 점심을 먹어요. 그러니까 2시면 오거든. 다 오지. 예. 근데 아까 노회찬 대표께서 질문하신 거 답을 못 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 맞벌이 부부의 문제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얘기하길 아니 그 문제는 9시 등교를 해놓고 그런 여러 가지 곁가지 문제대로 풀면 되는 거지. 그런 문제 때문에 원론적으로 아이들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와서 첫째 시간부터 그냥 졸며 자며 하루 종일 몽롱하게 보내게 하는 것이 이게 교육이냐. 그러니까 이건 바꿔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걸 바꿔놓고 보니까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도 거의 지금 찬성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해보니까 좋네. 좋거든요. 그럼요. 그 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 부모님들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거 좀 해보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여론조사 안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거 시작할 때 동기가 학생들 중심으로 가자. 근데 의정부 여중 학생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논의를 해서 자기들의 합의사항으로 공식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게 학생들의 공식적인 요청이니까 난 이거 받는 거다. 이제까지 교육정책 바꾸면서 학생들에게 여론조사 해본 일도 없으니까 이번에 아마 학생들 의견을 그대로 받고 여론조사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했죠. 아 예. 여론조사 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실무자들도 이거는 지금 교육감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2015학년도나 2016학년도에 가서 실제 전면적으로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시범 사업을 하고 몇 군데 학교를 먼저 정해서 한번 해보고 그게 좋으면 그다음에 간다. 이게 교육계의 일관성 있는 이 정책이고 진행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끄럽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장관 잘 정착이 됐고 이제 수업 문제는 이제 늦게 끝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게 늦게 끝나는 게 더 문제된 이유가요. 토요일 수업을 안 하니까 토요일 하던 수업 시간을 평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6시간 수업하던 데는 7시간 하고 7시간 하는 8시간 8교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토요일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애들에게는 방과 후라는 게 없어진 거죠. 완전히요. 아까 노회찬 대표 얘기하던 것처럼 일찍 끝나서 뭐 어디 가서 극장도 가보고 박물관도 가고 그게 없는 겁니다. 전혀. 근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방과 후 자율학습만 없애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켜? 저희가 평준화 1기인데요. 제가 대구 지역 평준화 1기, 고등학교 평준화 1기인데 저희는 독서실 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내야 되니까 학교를 저녁에 개방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도 학교에 그랬어요. 불灯경광등 큰 거로 바꿔주고 이제 우리끼리 남아서 조용히 공부하다가 밤샐 애들은 밤새고 아침에 집에 가고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학교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전기세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투쟁을 하다가 실패하고 3학년 되니까 이제 달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남아서 공부할 애들은 남고 학원 갈 애들은 가고 과외 받을 애들 과외 받으러 가고 공부하다가 10시에 가려면 10시에 가고 밤새고 아침에 가서 그 속옷만 갈아입고 도시락만 바꿔 오려면 아침에 가고 진짜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뭐 한 달 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고 그냥. 그게 자율학습이지 무슨 야자라고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줄임말인데 그거를 빠지려면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빠진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도 그랬는데 그냥 딱 수업 끝난 다음에 라면 가게 가서 라면 탁 먹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축구 한번 하고 농구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실에 딱 앉으면은 그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딱 띄면은 뒤를 딱 엎으면 장기판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도시락을 딱 꺼낸 거기 장기알이 들어있고 장기 한판 이러고도 공부를 잘해야 그다음에 이제 되잖아요. 공부 좀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아니, 그 안 가고. 자전거 타고 도망하는 애들이 운동장에 가서 사이클 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밤에. 12시에 나가가지고요. 제가 자율학습이 어떤 건가를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는 중학교 마지막 시험 세대입니다. 그렇지. 마지막이. 부산에서. 네. 네. 서울이 먼저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시험 치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일요일 날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인터넷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복 입고 학교에 갔어요. 제가 가방 들고. 그래서 우리 교실에 가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매주 일요일 날. 그러다가 3학년 학생 그때 이제 고입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학생 중에 일부 나와서 그야말로 자율학습하고 있던 형들에게 걸린 거야. 그 형들이 이제 아니 1학년이 나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건방진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욕 엄청 들었어요. 너 1학년이 건방지게 말이야. 그건 나와서 저는 사실 갈 데 없어서 그 공부한 거. 나도 밤에 맞은 적 있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걸리면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근데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제 놀 줄 알게 된 거야, 제가. 영화도 혼자 보러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세계와 이제 결별했는데. 네. 이런 게 자율학습인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시켜도 가서 하는 거. 올해부터인가요? 다음 주 개학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가 462곳이 이제 참여하고요. 지금 어땠습니까? 그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이제 인천이 지금 아주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상당한 학교들이 다 9시 등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강원도는 이미 시작했고 전라북도 시작했고 제주도도 하는 네, 거예요. 제주도도 하고 대부분 다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곧 뭐 전국적으로 확산되겠네요. 네. 거의. 근데 이제 좋은 게 좋다고 이제 아주 밝혀지게 되면 훨씬 더 낫겠죠. 저희가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9시 등교의 결과가 어떠냐 하는 걸 가지고 통계도 내고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대들어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결과예요. 우선 1차로 나온 결과지만 현재 나온 걸로 보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지각하는 학생들도 현저히 줄어들고 그리고 아침에 자던 사람 학생들이 줄어든 게 한 거의 뭐 25% 이상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교실 붕괴가 좀 완화됐다는. 교실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 교실이 정말 행복한 교실이 되고 즐거운 교실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결국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체를 너무 사회가 뭐 엄청난 걸로 이렇게 막 평가하고 막 그 언론이 막 띄워줘서 저는 벼랑간에 어디 가면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라고 얘기 안 하고 9시 교육감입니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네.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 애들 그 등교 시간이 왜 정치적 문제가 돼? 막 종편에서 막 아니, 까고 밥도 이러는데. 정치적 문제가 되는데 뭐 밥 먹이는 것도. 근데 저 재정쌤 오신 김에 그거 하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40년 전일 때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복장 검사 그때는 이제 교복이 까만 교복 칼라 끼우고 이렇게 호크 채우는 그런 거여서 심했었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나팔바지를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지 단이 8인치, 8.5인치. 9인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근데 또 그걸 넓은 걸 입고 싶어서 10인치 반 이렇게 해서 입고 오면 교문에서부터 벌써 얻어 터지고 막 세대 차이 느낀다고. 안단 말이에요. 세대 차이 느끼는 게 우리 땐 쫄바지였거든. 그 단고 바지. 여기 쫙. 이게 그 힙합 바지처럼 된 거. 그거는 나중에. 그건 나중에 얘기고 우리 때는 이제 나팔바지가 대세였어요. 그 나팔바지 입고 싶어가지고 12인치 뭐 검도복 같은 거 입고 그렇지. 오는 애도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 운동장 청소하냐 임마 이러면서 이제 그걸로 바닥 쓸고 다닌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여학생들이요. 그 학교를 갈 때는 치마를 얌전히 내려 입고 교문을 통과를 하고 하교를 하고 나면 이걸 한번 접어가지고 무릎 위로 이렇게 쫙 치마를 올려요. 그래서 야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치마 길이 단속을 하나 그런 거요. 그 뭐 걸리면 벌점 준다 그러고 뭐 한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자기 표현을 못하게. 두발 단속은 요즘도 하죠. 그거는 어떻게 안 되나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한번 토론을 했는데 네. 거기서 학생들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겨울에 이 외투를 못 입게 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이걸 겨울에도. 파카 같은 거를 그렇죠. 마음대로 못 입게. 그래서 제가 이따 학생들 그 얘기를 여성은 패션이지. 그런데 애들이 뭐 박수 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은 이쁘게 보이고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뭐 스카프도 하고 싶으면 하고 예를 들면 교복에다 조금 더 어떻게 뭔가 장식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걸 학교가 규제한다는 건 나는 이건 원시적인 거다. 이런 거는 없애야 되겠다. 근데 화장하면 안 되냐고 또 내게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근데 화장하는 것도 좋지. 화장하는 건 좋은데 나는 뭐 좋지만 그 아주 여린 얼굴에
이 화장품이 잘못하면 오히려 이 피부를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잘해서 보고하는 거지만 나는 화장하는 것도 이쁘게 하는 건 괜찮다고 또 그랬더니 학생들 얘기가 차라리 학교 안에 어떤 과정 속에 메이크업 하는 것도 좀 넣어주고 이 패션에 대한 것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좋은 얘기다. 그거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랬습니다.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고 자기 개성을 살려나가면서 자기가 뭔가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교육이 아닐까. 재밌는 얘기를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제가 캐나다에서 보니까 그 중학생 그 나이 때인데 오늘은 화장하고 오는 날 대학생들. 그 애들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우리 학교 교수님 이제 동료 교수님 중에 딸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하여튼 화장 얘기를 하더라고. 학생 화장품 다 있어요. 아니, 지금. 애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하얀 교복이 하얗잖아요. 그 교복을 딱 대고 얼굴에 이렇게 문지른대요. 그러면 이제 화장을 했으면 여기 묻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안 걸렸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정말 한 듯 안 한 듯 화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초등학생들도 그 문방구에서 지금 화장품 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아는 이제 후배 중에 딸이 둘 있는데 그 작은 딸이 아주 아기 때부터 뭘 꾸며요. 뭐든지 보면 반지를 만들고 뭐 귀걸이를 만들고 뭘 만들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애들은 데리고 섬에 가야 돼. 이래갖고 1년 동안 저 남해에 있는 섬에 그냥 뭐 컴퓨터도 아무것도 없는데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도 들꽃 주워서 머리에 꽂고 뭐 만들어서 반지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애가 커갖고 지금 대학생인데 뭘 하냐. 패션 전공을 프랑스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 저 뭡니까 구석기 시대의 그 인간 발굴했는데 그 옆에 뭡니까 꽃들이 이렇게 있었대잖아요. 꽃이가. 그러니까 그 자기 표현이라는 게 내면에서 솟구치는 어떤 건데 그거를 지금 교육이 발현을 못하게 지금 다 억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의 근원이 원래 그 안다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움까지 가는 건데 아름다움을 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나는 그런 자율성을 넣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학생들에 보면 대부분 다 이제까지 그런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벌점제를 없애겠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뭘로 애들을 통제하냐? 선생님들이 뭘로 통제하느냐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이젠 뭐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에 몽둥이 들고도 통제를 못 합니다. 누가 애를 통제하겠습니까? 부모도 못하는 세상인데 그러지 마시고 학생을 학생의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면 올해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까지 상벌점제라는 것도 이게 아주 좋지 않은 하나의 관행으로 남아서 그 때리던 그 있었거든요. 대신에 그럼요. 그걸 도입한 거죠. 체벌 대신에 이제 교육부가 안을 낸 겁니다. 이게 모든 정책은 교육부로부터 나와요. 이게 모든 정책이 학생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교육부로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 체벌 대신에 이제 이 상벌점제를 내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아무리 세세한 이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맨날 선생님이 그거 외우고 다닐 수도 없고 가령 유시민 학생과 노회찬 학생에게 각각 점수를 주는데 저게 벌점 10점, 저게 벌점 5점을 줬다. 그럼 나는 왜 10점, 나는 왜 5점이야? 이게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같이 복도에서 공 찼는데. 공찬한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선생님과의 관계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예, 실제로 이 억울한 애의 경우는 말도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속마음으로 선생 미워하고 상처받고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안 된다. 이게. 그게 또 상점 벌점이 학생부에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죠. 지금 그 상벌제 폐지가 지금 관철된 건 아니죠? 관철됐죠. 경기도는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하신지? 제가 취임하고 나서 9시 등교와 함께 그걸 얘기했는데 9시 등교가 워낙 뜨는 바람에 상벌점제가 안 떠서 그런 그래서 거예요. 그렇구나. 집행이 됐어요?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집행이 거죠. 됐구나. 그럼요. 저는 뭐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인 저는 뭐 속전속결입니다. 아니 근데 집에서 네.
가정에서 상벌점제 하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러면 이제 가지고 저는 이제 통제한다는 고등학교 게 때 말이 안 이게 위헌 판결을 받으면 그 전에 그 소송들이 이게 무효가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학을 3번을 맞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저도 이제 신원이 되나 이제 복권이 되나? 아니 정학 세번 맞으면 삼진아웃으로 관두는 거죠. 아니 그때는 이미 다 어른이 돼서 애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 아니 그래도 억울하잖아 이런 거. 나는 그 남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예요. 저도 튄 게 아니라 남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냥 우연히 걸린 확률이 내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반성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심지어 상벌점제를 악용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사고 문제가 나오니까 자사고 반대 이제 취소 반대, 자사고를 지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이 나와서 시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학부모가 참가하면 학생에게 상점으로 10점을 줘요. 그래요? 예, 그런 사례까지 있었어요. 그거는 그 그러니까 이게 범죄행위네, 지금 범죄행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악용된 거죠. 경기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특정 학교에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상벌제 폐지에 대한 반응도 좀 나오고 있나요? 아우 그거는 거의 이제 들어가고 현재로서 이제 선생님들의 문제니까 학생들은 뭐 100% 찬성이고요. 그거야 뭐 당연하죠. 네. 통제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그거 없어지면 좋은 거죠. 그 선생님들은 이제 뭐라고 근데 그러세요? 이게 이제 단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를 갖다가 선생님과 교사 간의 그 관계 자체를 바꾸는 건데 선생님들 스스로가 준비가 돼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 아주 오늘 진 교수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결국 저는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정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바꾸자. 이게 기능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말 인간관계, 사제관계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그 틈에 무슨 점수를 주고 숫자로 하는 게 없어야 된다. 학생들은요 전부 숫자로 치환되는 걸 정말 아주 증오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숫자 아니에요. 성적도 숫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숫자로 매겨지는 것. 이 자체가 학생들이 아주 몸서리치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그냥 양화시켜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적 매기는 것부터 없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교육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을 일수록 보면은 그냥 이 뭐 5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이제 경쟁을 갖다가 이제 오히려 경쟁을 유발시키는 식으로 하고 그 결과로다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 대한 이 반발. 그 반발이 오히려 교육 자체를 갖다 불신하게 되고 사제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1, 2, 3, 4, 5점을 주잖아요. 수음이 양가인데 되게 이게 느낌이 뭐냐면 애가 이제 4점을 맞았다. 그러니까 중간 점수 아래다 그러면 학교에서 얘기하잖아. 얘 지금 뭐가 떨어지니까 과외를 시키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딱 과외를 해요. 한 달, 2달 정도 해서 딱 3점이 되면 끊어. 과외.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은 배울 만큼 배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과의 경쟁, 자기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얼마만큼 발전했느냐 맞아요. 그런 걸로 가야 되는 옆에 있는 자기 이웃과의 경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조정래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 빼놓고 나머지가 다 적이 되는 친구가 아니라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상벌점제 폐지하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학부모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그래서 제가 대안은 다른 게 아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러니까 반회의를 하든가 해서 가령 선생님에게 대드는 아이가 있다.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럼 반 친구들이 모여서 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이것을 상벌점제로 해서 무슨 선생님이 재판관도 아니고 재판관 역할을 하고 그걸 또 기록해 두고 남겨두고 그러는 거는 정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 선생님들을 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거의 정착이 잘 돼서요. 지금 뭐 특별히 다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그분들이 걱정했던 게 뭐 학교가 카오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죠. 아유, 그럼요. 오히려 이런 얘기예요. 이 경기도에 혁신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 교장을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말씀이 이런 학생들의 어떤 행동의 문제,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있는 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런 거, 나는 사실 그걸 폭력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폭력 아니거든요. 애들이 싸우는 거, 다투는 건 다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크는 건데 애들 싸우는 것을 무슨 폭력 이래가지고 학폭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하는데 이게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걸 없애는 것도 간단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면 예?
그 한 번씩 등을 두드려주면 한 번 칭찬을 잘해주면 그걸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까지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몇 달 혹은 길면 뭐 한 1년. 그러면 아이들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내를 가지고 학생들을 잘 기다리고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가면 나는 충분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경우에 내가 대상일 경우에는 일단 통제를 피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그럼 그게 재미지. 자기 책임감이 그러니까 자기 책임감이 없어져. 하지 말라는 거를 몰래 하는데 성공하면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좋거든. 나는 학교에서 담배 피라고 했으면 안 폈을 것 같아. 예, 재미없잖아. 못 피게 하니까 네. 그 짜릿짜릿한.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저쪽에서 니를 피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흡연구역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피죠 별로. 근데 제가 그 우스갯는데 얘기는 고2, 고3 때 여름에 이제 진짜 자율학습 우리끼리 남아서 이제 밤에 하니까 근데 새벽 2시에 나가 사이클 대회를 우리끼리 하다가 애들이 엉켜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당직 선생님을 정해서 고3 담임 선생님들이 번갈아서 이제 밤을 새는 거예요, 같이. 심판 봐줘. 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심한 거 못하게. 그 이제 새벽에 이렇게 쓱 다니셔요.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어. 그날 한 열댓 명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새벽 2시쯤인데 창가에 창문 열어놓고 담배를 맛있게 피우는데 교실 뒷문으로 수학 선생님이 딱 들어오신 거 우리 옆반 담임 선생님이신데 너가 뭐하노? 얘가 담배를 피우다가 탁 피우던 담배를 등 뒤에다가 감춰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에 담배 연기가 들었으니까 말은 못하고 이 고개만 숙였어요. 우리 이제 다 쫄았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쟤 잡혀가지고 이제 얻어 터지게 생겼다.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그래 교실에 꽁초는 버리지 말이 탁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무도 담배를 안 피워요. 졸업할 때까지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 한번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애들끼리 야, 니 잘못했다. 그 화장실 가서 피우면 몰라도 어떻게 교실에서 피울 수가 있냐.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피웠어요. 이제 그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제 기억에는 그때 선생님이 몇 명이라도 때리고 이랬으면 때리고 벌 좀 주고 그랬으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가고 나서 바로 피웠을 거예요. 그럼. 예. 그런 거 필요하죠. 예. 그 밖에 또 좀 간단하게 좀 남은 문제들이 있는데, 남은 의제들이 있는데, 논제들이 있는데, 그 수석 교사제 개혁, 그 교장, 교감 수업 참여 정책,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석 교사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수석 교사는요,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교사들 가운데 교감이 되시는 분들이 전체 교원 수의 한 5%, 그리고 교장이 되시는 분이 한 3% 됩니다. 그럼 이제 교장 교감이 되는 게 결국 전체 한 8%밖에 안 되니까 올해 경륜을 쌓고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뭔가 역할을 좀 더 주자.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기를 교사의 그 종류를 나눌 때 수석교사라는 걸 두면서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이 되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2분의 1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 카운셀링을 한다든가 신임 교사들을 뭐 이렇게 뭐 이 안내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 선배와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비도 따로 또 드리고. 그게 이제 경기도의 경우는 0.8%입니다. 한 400명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석교사들을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수석교사들을 그냥 정원으로 두면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원 외로 이걸 빼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정원이 하나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운 겁니다. 기간제 교사로. 정식 교사로 채우는 게 아니고 정식 교사를 못 채우니까. 왜냐면 정식 교사는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기여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수석교사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예요. 또 좋은 역할도 해왔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의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이 기간제 교사 소위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임금은 교육부가 안 줍니다. 급여를 안 줘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업비 속에서 이걸 줘야 되는 거니까 한 3천억 넘는 돈이 굉장한 큰 부담이죠 우리로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뭐 6,400억을 지금 편성을 못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제 6천 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가운데 20%를 줄이자.
그리고 그 대신에 수석교사가 들어가서 강의도 좀 하고 그럼 되게 이 어려운 걸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좀 수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수석교사들 간부들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던 거죠. 여기에 이제 수석교사만 가지고는 그 빈자리를 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럼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좀 어렵지만 들어가서 다시 뭐 3시간 주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건 예산 때문에 한 얘기지만 실제로 제 생각으로는 기간제 교사가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는 건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나는 정규 교사가 해야지 기간제 교사가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게 정상화의 한 일환이다. 두 번째로 교장 교감 수업은 그야말로 나는 학생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왜 아픈지 직접 애들을 보고 좀 느끼고 하면 정말 교장이 누굽니까? 학교의 큰 스승 아니에요. 장인데. 선생님의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들어와서 애들의 얘기를 듣고 애들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뭔가 격려를 해주면 애들이 갖는 그 하나의 그 기쁨이 크거든요.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가운데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수업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오늘 교장 선생님한테 수업 받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 설명을 막 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도 어려운데 우리가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자. 이 제안을 했더니 우선 수석교사들이 튄 겁니다. 수석교사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내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10시간 그 역할을 하셨으면 한 5시간만 하시고 5시간을 줄여서 좀 이쪽 걸 좀 해 주십시오. 어려우니까. 그런 부탁이었는데 결국 이분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받으면서 이 교육계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교장을 걸어서 소송하고 선생님이 교육감을 걸어서 소송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소송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건 교육이 파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참 이번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는 데 대해서도 유감이지만 내가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한 것도 교육감으로서는 일단에 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제 생각으로는 대체로 이분들이 얼마나 수업을 해왔냐 하면 통상 한 20시간 정도를 수업을 해야 되는데 2분의 1이면 한 10시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당. 네. 근데 경기도의 경우는 한 5, 6시간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저는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 적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테지만 하여튼 건 교장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수업 편성은 교장의 권한입니다. 제 권한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문을 낸 것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 형편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을 좀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이 아마 최근에 나간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 그 문제가 네. 이제 다음 토크 주제랑 관련이 그렇습니까? 있는데 재정 문제거든요. 네. 지금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는 게 지방교육단체 중에서도 그 경기교육청이죠. 재정난 문제가. 그래서 언론들도 경기교육청 재정 위기를 지금 크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정부와 또 이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도 있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감사원까지 나서가지고 뭐 감사를 하겠다 말겠다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짚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교육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대략 한 3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정부가 이제 이 의무교육을 위해서 내국세의 일정한 부분을 교육비로 떼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법 정신이 아무튼 의무교육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국민이 낸 세금 가운데 지금은 20.27%지만 이 부분은 어떻든 학생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게 교육재정 교부금. 그렇죠. 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국세가 많이 늘면 이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많이 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얼마 동안 이게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내국세가 많이 거쳐가지고. 예. 근데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서 이게 팍 줄기 시작한 거예요. 내국세가. 예. 작년에 11조 원 덜 거쳤으니까 네. 뭐. 그 전에는 8조가 덜 거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저히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것에서 이 경기도 경우는 학생 수의 비례대로 해서 우리한테 교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여러 가지 종류를 다 섞어 가지고 주니까 우리는 교육 규모로 보면 최소한도 한 26%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온 거는 2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거죠, 경기도가 그게. 그러니까 5% 차이가요 2조입니다. 그 2조를 나눠서 다른 시도가 가져가니까 우리는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교부금의 액수가 1인당 평균을 내면 554만 원인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182만 원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부당하다 이게. 학생들이 권리인데 또 국가의 법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의 그 교부금이라 하면 그 정신대로 가야 할 텐데 이 배분 원칙이 잘못됐다. 그런 이제 주장을 제가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뭐 경기도 안 좋지만 그 부자 감세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다 그 이게 역할이에요. 이제 교육으로 부담이 넘어오고 중요한 문제는 이거고 두 번째로는 교부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원래 법에도 여기다 느닷없이 누리과정 갖다 붙인 겁니다. 보육 예산을. 3세, 5세의 영유아 보육을 얻어 갖다가 붙였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빨리 법을 못 고치니까 그냥 시행령에만 넣어가지고 우리 저 교부금 예산에서 이걸 갖다 부담해라. 근데 이 부담 액수가 전체 우리한테 주는 교부금 총 액수의 10분의 1입니다. 4조가 넘습니다. 4조. 그 4조가 넘는데 경기도의 경우 이 가운데 우리가 27% 영유아가 담당이니까 1조 한 500억 정도 되는데 그나마 아까대로 모자르는 돈에서 또 떼서 영유아를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그건. 그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갈 몫을 뚝 떼가지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건 학부모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학생들도 찬성을 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을 갖다가 누리과정으로 통합한 거는 좋은 일인데 그 통합하려면 예산도 그렇죠. 그에 맞게끔 이제 보육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추가로 이게 더 통합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면 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올리든가. 그렇습니다. 근데 누리과정을 붙인 만큼. 오히려 교육재정 교부금은 그 전보다 지금 더 적게 오는 상황에서 이제 이 누리과정까지 이제 그 확대시켜 놓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급식 줄여라. 그 전부터 내가 보기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급식 줄여라 해서 그 얘기가 나와서 급식비가 얼마가 나가느냐. 지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니에요. 예. 의무교육엔 책도 주고 다 줘요. 네. 그러니까 밥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의무교육 국가가 책임이니까. 공부하러 오는 학교에 오는 아이들한테 밥을 안 주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무교육이니까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럼 초등학교 전체 급식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1조 7천억입니다. 누리과정 3세 5세 들어가는 게 4조입니다. 누리과정 아이들을 위해서 1조 7천억을 깎아서 누리과정에 부담을 해라. 그래도 2조 3천억 얘기죠. 모자르잖아요. 모자르죠. 전체를 다 넣어도. 그리고 실제 이 돈은 또 대부분이 다 기초단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군에서 자기 동네 아이들 시군에서 이 모은 세금 가지고 저 아이들 밥 먹이고 우리 건강하게 기른다. 그 지역 농산물도 이렇게 해서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하자.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부담을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죠. 거의 다예요. 지금 원칙으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기초단체가 부담하는 게 한 45%. 그리고 원래는 도가 부담하는 게 한 30%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한 거죠. 그렇게 됐군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 기초단체 지방자치에서 잘 부담해 오던 거를 지금 느닷없이 누리과정 때문에 그냥 교육청이 교부금에서 다 해라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생생은 국가가 내고 지금 책임은 지금 지자체나 그러니까 교육청들이 뭘 교육청이 잘못해서 돈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언론 들으면 뭐 교육재정 위기라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잘못했나 보다.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뭐 잘못해서 돈이 없나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나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계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아니 인구가 줄어들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예산이 자꾸 늘어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교육청이 분명히 이게 방만한 예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뭐 어떻든 간에 이거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교복을 받아서 목표로 했던 건 OECD 국가의 중간쯤은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그 중간쯤 가기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도 줄이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줄이자. 그 이제까지 점차적으로 줄여온 겁니다. 줄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OECD 국가 평균에 우리 학급당 인원수가 10명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지금 30명 정도 멀었다는 되니까요. 거죠. 그죠? 예. 예. 30명도 넘어요. 지금 저 경기도 같은 경우는 35명. 경기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40명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학급당 인원수를 조금씩 줄이려고 보니까 학급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수가 늘어나고 이 학급수가 늘어나니까 교사 수도 늘어나야 되고 교사 수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건비 상승률도 얼마나 높아요.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등등을 전혀 종합적으로 계산을 안 하고 학생 수 줄어들으니까 너희 예산도 줄여야 되겠다. 이 얘기는 정말 나는 기재부답지 않은 계산을 해가지고 네. 지금 압박을 가하는 예. 거죠. 기재부가 이제 정세 없는 복지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철학을 고수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약한 것 중에 일부는 복지 공약을 지켜야 되겠고 근데 그걸 갖다가 정세 없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문제가 지금 발생하도록 만든 거죠. 예, 어떤 분이 그걸 연구기관에다가 비교했더라고요. 대통령의 연구기관의 꿈. 복지는 늘리는데 증세는 하지 않는. 이게 사실은 한번 질량- 에너지를 한번 투입하면 영원히 혼자 돌아가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하는 양 정말 물리학적인 법칙. 그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거 증세가 심한 거예요. 증세가 맞죠? 증세가 문제야. 증세가 문제지.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는 재정 악화에 대해서 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자라는 걸 그럼 어떡할 거냐. 저희가 6,405억 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경기도에서. 심지어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8,900억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그냥 엄청나게 삭감한 거죠. 근데 그 바람에 기간제 교사들 잘랐다고 또 언론에서 한 방 그래서 맞았습니다. 나온 거 맞았죠. 예. 뭐 네가 진보냐 뭐 예. 네가 정말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았는데요. 아프더라고요. 맞으니까. 내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이제 돼 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생각한 것이 그럼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이 지방채를 얻어서 네 한번 해결을 해라. 적절한 얘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방채가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받았을 교부금을 가불에 쓰는 거예요. 이자는 정부가 물어주겠다. 정부가 물어줘도 이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당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이 3차 추경을 해가지고 뭘 했냐 하면 2008년인가에 2007년에 꿔쓴 돈을 4,100억인가를 꿔쓴 돈을 지방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걸 다시 기체를 해서 갚는 추경을 한 겁니다. 빚내서 빚막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놓고 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장래 계획을 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채를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세금을 걷는 기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저희처럼 얻어 쓰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도저히 뭐. 그렇죠. 지방교육청은 조세 주권이 없으니까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지금 지고 있는 빚이 이미 1조 2천. 그거는요, 진 교수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4년 이전까지가 1조 2천억이고 저희가 빚이. 네. 금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낸 게 1조 2,800억입니다. 예. 현재 금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조 2,800억을 빚을 얻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지금 합이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6천억 넘게 지금 미편성이. 6천억을 더 빚을 내야 되니까. 내면 이제 한 3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로서는 참 이런 예산 구조, 재정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잘못됐다 이거. 제가 사실은 선거할 때요. 이름이 제가 재정이니까 교육 재정은 이 재정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완전히 헛소리가 하게 된 거예요. 책임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근데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16개 시도교육청들이 다 마찬가지 상황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이제 문제가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편성한 게 2월까지입니다. 2월. 3월부터 밥 못 주는 거예요?
3월부터 줄 돈이 없는 거죠. 좀 아이들 그럼 누가 누리과정이나. 담당하든 담당을 해야겠죠. 가령 뭐 광주시장이 돈을 내든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교육청이 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진짜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지금 나는 걱정입니다. 근데 거기만이 아니고 2월, 3월 계속 다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죠 지금 뭐. 경기도의 예. 경우는 4월 가면 끝납니다. 그 나는 뭐 4월 가서도 이게 해결이 안 나면 할 수 없다. 우리는 뭐 청와대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업을. 못하겠다. 청와대에서 그렇죠. 하든가 말든가 해라.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런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교육부하고 특히 이제 정부, 특히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의 갈등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거든요. 혹시 일부러 이런 건 아니겠죠?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교육감 됐다고 해서 정부에서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이 황우여 부총리도 여러 번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분은 기본적인 주장이 이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국세에서 일부를 떨어서 의무 교육을 위한 국가가 담당해야 될 교육의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내국세가 줄어들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법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황우여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모자르면 이건 국고가 부담해야 된다. 예.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예. 그리고 국고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교육재정 교부금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율을 넘어서는 재정을 꼭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이만큼은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 국가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조세 수입에서 덜어서 주든 빚을 내서 주든 국가에서 내서 그렇죠. 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 논의를 하면서 기재부 쪽하고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다 논의를 하면서 결국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했더니 기재부 측 의견은 지금 금년도 국가 국고도 예산할 없다. 때도 33조의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전체 그 정부의 빚이 지금 570조가 넘는데 우리도 모가지에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우리 국고를 빚을 낼 수가 없다. 지방채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 이러니 이렇게 국정수행 좀 지지율이 된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깝깝해서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쉽게 이게 말하는 도대체 거지. 우리는 빚 이미 질 만큼 졌는데 너희들은 아직 앞으로 좀 더 져도 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누리 과정을 갖다가 지방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그 넘길 때 기재부 스스로가 한 얘기가 앞으로 3년간 이렇게 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돈이 이렇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거긴데 그렇게 안 늘어났다면 약속을 한 쪽에서 사업을 이쪽으로 넘긴 쪽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증세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자기들도 지금 약속 못 지키. 부도는 지금 중앙정부가 부도를 내고 있는 거죠. 아니 재정쌤이 그 전에 통일부 장관 계실 때 네. 제가 복지부 장관 있었고요. 네. 이 관계장관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한 시도에서 생긴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제 관련 부처가 교육부,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재부, 그다음에 저기 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나 그렇죠. 사회수석, 네. 그다음에 정책실장. 그렇죠. 이제 이렇게 모이잖아요. 기획예산처 장관. 그럼. 지금은 기획예산처가 없지만 그러면 어디서 모이냐면 주로 청와대 서별관 거기서 네, 새벽에 네, 네. 7시에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다가 서로 의견 다르면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고 여하튼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서로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를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정책 보고회 같은 걸 열어서 거기서 이 문제를 상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죠. 기체를 하든 증세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아니 가만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교육청 보고 너희 교부금에서 다 담당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최경환 장관을 밀고 있는 거지. 네.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서. 그냥 내리미는 거고 현재의 방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넓게 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내놓고 있으니까 법을 바꿔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기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 방법 이외에는 아무 대책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원래는 대통령이 직접 관계장관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지방교육청이나 교육감이나 아니면 시도 지사들 좀 몇 명 대표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대안을 여러 개 마련을 한 다음에 어느 게 제일 좋을지 상의해서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 아랍 장기적으로 방문해서 외국 정상들과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요. 3세, 5세가 대체로 한 120만 명 됩니다. 예. 근데 이 아이들을 놓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정책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 3세부터 5세까지 대통령의 정말 특별한 선거 공약에 의해서 대통령의 시책 사업으로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 3세, 5세 영유아 이 보육 사업을 어떻든 예산 때문에 중도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태가 일어나면 이거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혹시 대통령 면담 요청 같은 거 해보셨어요? 우리 교육감님들이? 교육감 협의회에서 한번 요청한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요청해서 그리고 또 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는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 출산율 문제도 굉장히 직결되는 그럼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누가 애를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의 미래에 아주 총대한 과제인데 나는 뭐 국가 안보의 문제보다도 더 큰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뭐 이렇게 갈 일이 아닌데 공개적으로 한번 교육감님들이 다시 모이셔가지고 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긴급 면담을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하시고 그 응하지 않으면 다시 대안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또 한 번 호소하고 이런 정치적 과정을 좀 밟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몇 차례 그런 얘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우리는 심지어는 이 국가의 정확한 대안이 없으면 1월부터 집행을 안 하겠다. 사실은 그랬다가 우리 한 발 물러선 거거든요 네. 지금. 보통 3월까지 편성하고 그렇게 했죠. 아이들을 우리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원칙 아래 어떻든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잠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도 이 문제를 좀 네.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이완구 내각의 이제 앞길에 지금 대두되는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세월호 이것도 인양 있네. 문제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있네. 세월호 인양 문제도 있지만. 왜냐하면 아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황우여 장관 생각과 최경환 장관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새롭게 신임 원내대표단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에 관해서 조율을 해가 내놔야죠.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주재해서 조율을 해야죠 이거를. 네. 그것도 안 하면 국무총리 뭐 월급 받으면서 뭐 하러 있냐. 당장 문제가 그거 있고 안 하려면 같이 그 아랍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같이 아랍 가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마련한 시뮬레이션도 사실 현실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변칙에서 변화되잖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논리적인 가능성은 좀 제시하고 이게 대면 보고를 못 하나 봐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안 받는데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제 대면벽은 필요하냐고 물어봤잖아. 아니 오히려. 이제 부속실에 이런 데는 거예요. 맞아. 부속실에 문서로 서면 보고를 하면 부속실에서 답이 없으면 보고서만 보내놓고 계속 기다린대요. 그 부속실 통해서 그냥 추진하세요 이렇게 내려오면 한대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추진을 하고 말고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 큰 틀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만나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대면 보고가 안 된다는데.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예산 이제 그 심사 시작할 때 이 문제가 사실은 그 각 지방 교육 재정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때부터 네. 시끄러웠죠. 그때가 문제가만 됐지 사실은 그때 정부가 지금 최종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계속 넘기고 알아서 하라고 지금 이제 떠밀고 있는 거죠. 근데 워낙 이것이 이제 강경하게 내려온 하나의 난 배경이 있다고 하면 예.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선 교육청의 재정 운영이 방만하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예산은 자꾸 늘어나느냐. 이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앞으로도 학생이 줄어들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늘어놓느냐. 키워놓으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기재부가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 금년도의 교부금은 49조가 되도록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 나온 건 39조거든요. 10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오는 모든 정책에서 차질이 온 거죠. 그 차질이 온 거가 결국 정부 스스로의 책임이지 현장에 있는 교육감들한테 이걸 책임을 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자치 교육, 지방자치시대 자치교육으로 주민의 직선에서 뽑히는 교육감이 이제 겨우 한 6년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무슨 뭐 무상급식을 줄여야 된다. 이번 뭐 교육감들을 뭐 이젠 국민 직선이 아니라 임명제로 바꿔야 된다. 난 이런 발상들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교육에 대한 정말 진실한 정책이 있는 건가 입장이 있는 건가 그걸 좀 되묻고 싶어요. 예. 참 한숨밖에 안 나네. 예. 근데 저도 좀 딱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심지어는 우리 뭐 교육감 협의회가 이번 3월 달에 또 열리니까 그때는 이제 아마 대통령 면담 신청을 아마 분명히 이제 하고 어떤 풀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실제로 그게 무슨 이 얘기가 선뜻 안 나오는 이유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해법이 찾아지겠냐는 거죠. 아니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예. 뭐라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들한테 뭐 보내봐야 그게 네. 대통령한테 보고서가 간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거니까. 어떻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든 3월이 가기 전에 해결이 안 나면 좀 앞길이 좀 아득해집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추경이 돼야 될 것이고 그걸 받아서 도의회에서 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느슨하게 볼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없는 나라 같아. 꼭. 좀 심각하네요. 네, 이 심각해요. 문제를 이게 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네. 보여주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을. 예. 이게 말이 되는가? 예컨대 교육이다 그러면 10년, 뭐 15년, 20년 내다보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10년, 한두 달 20년은 앞에. 고사하고 지금 네. 이미 벌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그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다 굉장히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판단들로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 정도면 대통령을 한번 불러다가 우리 정치 카페에 한번 100분 토크를 예, 한번 확인 좀 해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나와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여기. 아니 근데 진짜 답답한 게 의견이 다르면 좋아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면 예. 진짜 대책이 없는 거지 그거는. 예. 자, 이제 토크 2까지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경기교육청이 보여주었던 즐거운 혁신과 변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교육자치가 넘어야 할 도전들을 특히 교육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교육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교육감님은 현직 교육감이시지만 동시에 전 통일부 장관이세요. 16대 국회의원 그리고 정의당 역사의 한 축인데 국민참여당의 초대 대표를 네. 굉장히 제 전임자십니다. 예, 초대 대표를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통일과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 또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그리고 그 밖에도 또 정치 현안에 대한 그 궁금한 점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뭐 남북 관계라는 것은 거의 없죠. 완전 뭐 파탄 아닌가요? 네, 파탄이죠. 이 오이사 조치 이후로 지금까지 뭐 한 발짝도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전 정말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마지막 이 정상회담을 2007년에 하고 나서 정말 아주 뭐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뭐 막 서둘러서 눈부시게 총리회담하고 뭐 각 장관급 회담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얻어낸 것이 뭐냐 하면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철도 예. 개보수 작업 들어간다. 고속도로 놓는 걸 한다. 해주항 개방. 이 해주 뭐 한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의 2단계 250만 평 개발 사업 바로 착수한다.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요. 4대 강에 들어봤던 22조를 빼서 만일 남북 관계에 이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쯤 뭐 북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엄청난 이득이 있었을 거라고 함경도의 말씀해요. 히토류가 지금 열차 예. 타고 러시아로 그럼요. 가고 이제 우리 열차 타고 우리 포항제철 포스코로 막 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북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북한 내부에 한 2,500km 이상의 도로. 철도를 철도하고 복선을 한다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뭐 도로는 말할 것도 예. 없고요.
북한의 도로는 정말 아주 열악하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 철도 2,500km를 우리가 토목 사업을 해서 우리가 담당한다. 그러면 완전히 논하는 거죠. 뭐 우리 경제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참 북한에 필요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그렇지. 이북에 필요한 사람이. 그렇죠. 토목 건설 사업이 이북에 되게 많이 글쎄 필요하거든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했더니 성씨가 문제가 달라서 아니라 그래. 그게. 김치라 해야 되는데 이씨여가지고. 그걸 왜 여기서 해? 그러니까 왜 경제가 좀 뭐랄까 발전하지 못한 데는 사실 인프라에 그런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바로 경제 효과로 돌아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경제 문제 얘기 나올 때 한국 경제라는 건 100% 남북 관계의 변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잘못 끌고 가면 한국 경제의 어떤 이 발전을 위한 어떤 동력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소홀히 한 채 그냥 간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오이사 조치에 대한 문제를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 이게 가장 큰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 그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천안함 사건 때문에 천안함 오이사. 사건. 네. 물론 북핵도 근본적으로 문제지만. 그 전에 이제 북핵이 있었고. 천안함 사건 나면서 오이사 조치가 취해지면서 민간 교류까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인적 교류도 하나도 없죠. 정부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협력 사업도 없죠.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 조건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홍영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바로 갖다 놨는데 혹시 재정쌤은 이 홍영표 신임 장관 아셔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혹시 이분이 홍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 홍씨는 표가 많더라고. 표로 끝나는 이런. 한계 같은. 근데 이번 한계니까. 이거를 잘 볼 것이요. 저는 뭐 일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주장합니다만 작년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통일준비위원회 아주 대전제가 한반도 평화 통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걸 확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민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자. 이걸 아주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정종욱 씨입니다. 민간을 대표하는 걸로 정종욱 선생님이 정말 대원로죠. 학계에서도 그렇고 외교 통일 관계의 대원로로서 들어가 계시고 이번에 이제 이 홍영표 예. 홍영표 장관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 이게 잘 될까? 이게 결국 통일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부처가 아니고 하나의 부서가 되는 게 아닌가? 그 통일부가 전혀 남북 관계를 지금 주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읽어드린 것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보면 통일부가 할 일을 다 여기다 예. 적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장인데 거기다 정종욱 부위원장이 민간부 부위원장이고 통일부 장관이 자동직 또 부위원장인데 홍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홍 장관 후보죠? 예. 지명자. 예. 지명자는 제가 알기로 정종욱 선생님이 아주 까만 제자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정종욱 선생하면 뭐 아주 높이 받드는 하나의 그 대원로신데 대원로 앞에 같이 부위원장으로서 무슨 뭐 얘기할 수가 있을까? 만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통일부라는 부처가 있으나마나 통일준비위원회 하나의 부서로 격하는 게 아니냐. 나 이런 걱정을 통일준비위원회의 실무부서처럼 돼버린다. 그렇죠. 근데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고. 통일준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때 지금 말씀 걱정도 생겨날 수 있는데 통일준비위원회까지도 개점 휴업 상태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하고 못 있는 하겠는 게 게 보이지 않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남북 관계가 꼬였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한 무슨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꽉꽉 막아놓은 다음에 계속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은 있죠. 대통령의 신년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북한을 잠깐 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조속하게 만들어서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
근데 이게 대통령의 의지인데 북한을 끌어내는 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아니 그래도 그 좀 다행인 게요. 그 MB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일부를 이번에 없애려고 대통령 그랬지. 시간 보니까 자기가 남북 정상회담을 4번이나 거절하고 안 한 거를 자기 업적으로 꼽았더라고요. 이거보다는 진일보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통일부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 네. 인수위원회에서 그 저기 안을 그렇게 냈죠. 안을 처음에는 통일부 없애는 걸로 갔다가 이제 뭐 반발이 워낙 있으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둔 거죠. 저는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의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4조에 분명하게 그렇죠. 나라의 목표가 거기 다 되어 있거든요. 평화 통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건 책임입니다. 헌법적 책임이죠. 평화적 통일을 네. 추진하고라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령 뭐 통일준비회도 만들고 통일부도 이끌어간다. 저는 그건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뭔가 하나라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거의 첫 출발은 난 오이사 조치 해제거든요. 예. 이 해제가 없이 다른 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조건을 내걸거든요. 조건을 이렇게 하면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 논의해볼 수 그럼요. 있다. 예. 근데 저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숙명적으로 우리의 역사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저는 정말 금년 우리가 분단 70년이라고 하는 이 엄혹한 역사. 오늘도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꺼내보면서 참 정말 이게 언제 어떻게 해결하나. 1945년 해방될 때 이 지금 조선 총독부가 있던 예. 옛날 중앙청 없어진 예. 광화문 자리에 거기에 미군이 와서 일장기 내리고 성조기 올리던 예. 70년 전 네. 그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모진 역사 속에 정말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면 지금 이 뭐 남북 관계의 개선밖에 없는데 실리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우리 책임으로나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 때 만들어 놓았던 이 개성공단이 사실은 개성공단이라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 DMZ에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의 북한 땅에다가 정말로 이건 평화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평화 통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반으로서의 도시를 만든 거고 이 도시가 사실상 남북을 갈라놓고 했던 정전협정을 뛰어넘는 그리고 정전협정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이 합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 놓은 정말 구체적인 미래 시대의 평화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평화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지금 열어놓고 확실하게 끌어가지 않는 한 나는 한반도의 미래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 일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과제로 생각할 때 제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소위 종북 빨갱이 사냥 말고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통일 대박론 펼치면서 실제 하는 일은 이제 왼손으로는 통일 대박 깃발 흔들면서 오른손으로는 지 말 안 듣는 사람 종북 빨갱이로 몰아서 두드리고 패고 그러고 이북 향해서는 삐라 날리고 그거 외에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남북 관계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 사이 굉장히 견해가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북한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와 상관없이 안정성 있는 어떤 전략을 여야 또 보수 진보가 합의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이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통진단 해상, 그다음 뭐 뻑하면 종북 이래 놓고서 이분은 계속 통일 얘기를 해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요번에도 또 통일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마치 옛날 유신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통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신 때렸는데 거의 뭐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쉽게 말하면 입으로만 통일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때 그 기조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는. 뭐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려요. 무슨 정말. 기대할 뭔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죠 지금. 저는 현 정권 아래서 이 뭐가 급격히 변화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클린턴도 임기 얼마 앞두고
정책을 확고하게 북미 관계를 해소하는 걸로 갔었고 부시 대통령도 임기 말에 가서 예, 말에 가서 약속안에 예. 종전과 평화 체제에 대해서 뭐 이거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 기미가 안 보이는 건 오바마 대통령의 잘못보다도 미국 내에 여러 가지 기류가 현 상황이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미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면으로 보면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말 한반도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경기도 교육감이 되면서 이게 나에게 준 하나의 역사적 사명이 아닐까. 정말 새로운 세대들에게 통일이라는 게 뭐냐, 평화가 뭐냐, 그리고 정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아이들의 그 맑은 눈망울 속에서 걔들의 그 어떤 그 맑은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개성이 아니, 정말 경기도죠. 경기도. 경기북도입니다. 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남과 북도 남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막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북미 관계도 그래요.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요. 미국 정책을 좌우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좌우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국내 사정만을 본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데 네. 남북 관계가 정말 호전되면 미국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부담이 되거든요. 네. 계속 지금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하면. 주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역사가 개성공단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것이 남북기본합의서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들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도 실제 2차례 하면서 우리가 다 주도하에 간 거거든요. 주도해 가기보다도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건데 이렇게 보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견고해지면 동북아 평화도 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고 이 동북아의 평화라는 것도 그 남북 관계로부터 기인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면 일본 재무장 나가는 거고 중국 뭐 아주 그냥 뭐 군비정강. 격렬하게 무장 확대 해가면서 군비 확대 해가면서 미국과의 정말 패권 경쟁으로 막 치달아갈 거고요.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게 나는 결국은 동북아에 있어서의 남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될 일이죠. 정권을 넘어서서. 참 옛날에 한참 남북 관계 좋았을 때는 막 각 그 정부 부처의 장관 정책 보좌관들이 해당 분야 업무 협의하러 평양에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죠? 그게 정말 거짓말처럼 다 끊겨버렸어요. 근데 지난 일이지만 그때 그 2차 정상회담 2007년 예. 우리가 준비할 때 정부 각 부처에 전부 남북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통일부가 셌어요. 네. 저희 복지부에서도 이제 남북 보건협력하고 이쪽 이 황해도 지역하고 우리 경기도 지역에 말라리아 퇴치 이런 거 하려고 막 우리가 이제 뭐 민원사항 적어서 그럼요. 통일부로 막 보내면 통일부에서 이제 협의하러 갈 때 그 리스트 안에 각 부처에서 온 걸 다 집어넣어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그때는 진짜 그 비밀스러운 접촉은 국정원에서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협의는 전부 다 통일부가 창구가 돼가지고 각 부처의 요구를 받아서 조율을 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정말 넓게 교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결정적인 뭐 마지막 접촉은 물론 국정원이 전문적으로 해왔지만 정상회담을 위한 모든 준비와 과정을 관장해온 건 역시 통일부가 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주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동영상이. 그때 왜냐하면요. 예. 아니 전 부처 차관 예. 거기다가 청와대 수석들 뭐 안기부 차장 뭐 다 모아서 예, 정책 협의. 한 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차관 전체 회의를 주재했으니까 마치 그 거의 부총리 통일부 전성시대죠. 전성시대라고. 통일부 전성시대. 어제 그때는 태평연원이 꿈이론가 하는 2007년도에 2차 정상회담을 했지만 네. 그 이전에 2006년, 2005년 그 무렵에 이미 보건복지부 경우도 보건협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통일부 통해서 그렇죠. 예. 이제 접촉선을 만들고 실무 라인대로 구축하고 민간 베이스에서 또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폭넓게 진행되는
그 토대 위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래 위로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어떤 그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없고 반대로 이제 이걸 어떤 국내 정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타산만 있다 보니까 진중하게 이걸 추진하지도 못하고 저기 국내 이제 이념 논쟁을 촉발시켜가지고 그게 네거티브 어떤 소재로 써먹거나 아니면 큰 선거 앞두고 이걸 갖다가 무슨 반짝 이벤트로 이제 하고 싶은 욕심 정도나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뭐 이명박 그 회고록에도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전혀 어찌 보면은 그 남북관계 개선 반대론자이면서 자기의 무능을 업적으로 자랑한다니까. 진짜 희한해. 그러면서도 또 뒷구멍으로 이렇게 돈 줘가면서 정상회담 추진한 거 보면은 또 이게 정치적으로 써먹는 어떤 얕은 생각만 있었던 거죠. 그게 그런 참혹한 결과를 낳은 거지. 예. 참. 참. 그 잘 됐으면은 개성과 신우지 거쳐가지고 고속도로가 철도가 이어지고 기차 타고 유럽으로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해주항이 개방되고 네. 개성공단 2단계에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사실 그때 제가 멋지게 꿈꿨던 것이 합의되고 진행되다가 끝난 것이 북경 올림픽에 공동응원단 가는 거였거든요. 예. 그것도 기차 타고 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원칙이 합의가 되고 기차 타고 이 신의주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북경까지 가는 열차 운행을 한다. 150명씩 두 팀이 간다. 네, 그래서 1진 300명, 2진 300명, 600명이 가는 겁니다. 남쪽에서 150, 북에서 150. 그래서 들어가고 가는 건 이제 경기에 따라서 일찍 끝나니까 올 땐 다 비행기 타고 온다. 여기까지 실무적으로 다 합의해서 사람 뽑는 것까지 준비해 들어갔다가 대선 끝나고 깨졌죠. 다 유야무야 네. 되겠죠. 예.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깝고. 저는 그래요. 제가 있었을 때, 예, 그러니까 2007년 12월 11일부터 화물열차 정기 운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 역사적인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북경 올림픽 때 기차가 한번 사람을 싣고 함께 북경까지 갔다. 처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뭐 얘기하는 무슨 유럽으로 가는 무슨 열차 유라시아 열차에 이니시에티브를 잡는다 이런 얘기 사실 그때 그거 했으면 다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몇 년 후에 다시 꿈꿔보죠. 뭐. 네. 예. 오늘 이재정 교육감님 모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의 얘기들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 근데 이거나 저거나 다 가슴이 답답하네 얘기 듣고 나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답답하게 해드리려고 나온 거 아닌데. 아니 네. 교육감님이 답답하게 하신 게 아니고 상황 자체가 답답해요.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한 7, 8년 전부터 그냥 올스톱 돼 있는 느낌? 이런 거. 이러다 나빠진다는 느낌이고요. 그냥 이렇게 동력을 잃고 조류에 떠밀려서 이렇게 표류해 가는 배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참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어떻든 미래의 희망을 만들고 미래 세대들에게 꿈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답답해하지는 마십시오. 예, 교육감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저희 그 청취자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몇십만이 들으세요 이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당부의 말씀이나 아니면 새해 축하 말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순위도 높아지셨더라고요. 이제 1, 2등을 막 가시던데 우리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들의 희망이고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특별히 우리가 해방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어떻든 우리에게 상황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한 여건들이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수많은 문맥 신영복 선생이 이 말을 쓰십니다. 이 문맥이 있지만 이 문맥을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을미년 새해 우리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시게 어렵더라도 더 신나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고 큰 영광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재정 경기교육감님, 사실 나라 상황이 암울하기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우리 진보 교육감님들이 아주 작은 희망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요. 그 상황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정쌤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재정쌤. 재정쌤. 뭐 기회가 나오면 다음에 한번 또 다른 네. 주제로 나오셔서 좀 좋은 말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